인천 언론인클럽이 4.15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여야 4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4당은 GTX 노선 확충과 쓰레기 매립지 해법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가정과 다중이용시설 등 곳곳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농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돼지열병 피해 농가 보상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농가들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주말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최장암 극복과 리그 잔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집집마다 전열기구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부주의로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겨울철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열기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지난 21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집 내부의 온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난로 등 전열기구는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난방용품이지만 방심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자주 쓰는 전기장판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꼭 끄고 접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비좁은 공간에서는 전열기구를 아무 데나 둬서는 안 됩니다. 집안 집기류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열 방지 장치 등의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한 제품 화재나 그리고 사용자가 그 전열선 눌림, 꺾임 등에 대한 손상으로 인한 그 사용자 부주의로 대부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난로 주변으로는 가급적 그 정리 정돈을 잘 하셔서 그 화재 위험이 없도록.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6,600여 건의 주택 화재 가운데 겨울철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는 1,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달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병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걱정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도 정부 지원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34개 농가는 당장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 데 수십억 원의 빚까지 냈는데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농가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생색내기용이고 빚 좋은 개설구고요.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신용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부분의 농가를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농가들은 돼지 살처분 후 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 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에 불만이 있는 건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1년 예산의 10%를 살처분 매몰 비용에 쏟아부었습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실제로 20몇 %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고. 농가와 지자체 이런 요구에 농림부는 어떻게 답변할까?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농가 대표, 지자체 관계자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조금 그 진행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보상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 대표들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되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가들은 첫 만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분 정도 더 마련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농가들이 생각하는 부분 많이 전달돼 가지고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간담회에 앞서 농가와 지자체의 요구안에 대해 몇 차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무선에선 예산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 언론인클럽이 4.15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여야 4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선 2025년 매립 종료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논란. 과거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번졌던 토론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매립 종료를 위해 인천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의 송영기 시장 때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빼고 그다음에 이 협상 과정에서 3-1 플러스 알파를 남겨놓은 그것도 다 빼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라. 만약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폐쇄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실타래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은 수도권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해법을 좀 지혜롭게 모아야 되지 않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역의 유출 문제가 심화될 거란 우려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펜터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이 왔다 갑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공원에도 연간 100만 명이 다녀간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광역교통망이 뚫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열렬히 찬성하거든요. GTX D까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누가 감당을 하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이 없는 속에서 막연하게 검토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대책까지 보완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한 지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역산의 주요 시설에서는 크고 작은 고장이 있었는데요. 지난 9월 28일 개통한 김포도시철도는 그동안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고장 35건, 화재 경보기 오작동 2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영회사 측은 주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시설에 잔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열차나 역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운영회사는 가스 냄새의 경우 역산의 방향제와 습기가 혼합되면서 발생한 냄새를 오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2달을 맞아 지난 27일 김포도시철도의 주요 시설들을 점검했는데요. 노조 측은 이날 김포시의 현장 점검에서 역사 1인 근무로 근로자들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청년 인턴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턴 1명이 역사에 근무하는 건 역시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포시는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먼저 대응에 나선 뒤 김포시의 지원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도 인력 보충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구례역과 김포공항역에 청년 인턴과 어르신 11명을 고객 안전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포 하군산업단지 안에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 SOC 공모사업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김포 하군 육산업단지 내 체육공원에 하군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군체육문화센터는 4,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체육시설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위기에 빠진 인천 유나이티드를 구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유상철 감독이 인천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부임 6개월 만에 췌장암과 강등 위기라는 큰 시련을 맞으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유 감독은 잔류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인천 지휘봉을 잡은 유상철 감독은 당시 꼴찌 팀을 맡은 이유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뭐 한번 와서 정말 직접 느껴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도자로서 좀 도전도 해보고 싶고. 취임 초기 부족한 일체감과 얇은 선수층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쿼드가 굉장히 좋아서 개인 능력들로 인해서 어떤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조금 부족한데. 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잔류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좀 올해는 좀 생존을 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더 탄탄한 팀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올해 그 꼬리표를 좀 떼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강한 팀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정신력 강화를 통해 원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냉정함을 주문했습니다. 뭐 홈이 아닌 어웨이 가서 경기를 또 해야 되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우선적으로는 좀 냉정해야 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유 감독은 늘 준비하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선수들의 면면을 정밀히 체크해 최상의 팀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선수 때도 그렇고 지도자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계속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계속 그리고 있나 봐요. 췌장암 사기라는 갑작스런 시련에도 팀의 리그 잔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지도력을 보이며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지금처럼 서서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또 운동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 빨리 완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도 준비한 자에게 온다는 유상철 감독의 신념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백스 연구개발센터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모백스 연구개발센터는 28일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현대모백스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물류 자동화와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곳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이번 연구개발센터 준공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포시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과 함께 기관 표창도 받게 되는데요. 김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와 규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중점 과제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시군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SNS 페이지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확인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판매해 1억 원가량을 챙겨온 일당 21명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들 일당이 지난해 10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 페이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문의한 10여 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안마기와 정수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빌린 뒤 작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5명의 개인정보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2살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5살 B씨 등 공범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포에서 80대 노인이 버스에 깔렸다가 구조됐습니다. 27일 오전 10시 16분쯤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85살 A씨가 버스에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장비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버스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며 신속한 구조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죠. 연말을 맞아 지역별로 행정사무감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김포시의회도 김포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명순 의장은 행정과오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7대 김포시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주요 이슈와 분위기는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최근에 사실은 시하고 시의회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떤 정보 유출 때문에. 그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21일이었죠. 일단 김포시 의회가 감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감사가 30여 분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오광현 의원이 올해만 김포도시공사의 대상으로 실시한 3번의 특정감사를 두고 이유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감사 담당관이 언론에서 제기된 실시한 것이 1회, 업무 추진, 가다 지출 등 한 건 등으로 이후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세부적으로 조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오 의원이 이제 특정 감사를 두고 문제점이 적발되면 중징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이 감사에 대한 기준이 어느 선까지 부여하고 김포도시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해서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포도시공사 직원의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하면서 이 시 아까 말씀했던 시와 시의 감정 싸움이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 의원이 이제 지난 6월 김포시가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안각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요구로 사찰 의혹이 제기된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언론 보도 인용하면서 행정감사 자료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단장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왜 포함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물었는데 감사단장관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근무에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좀 들고 일어났죠. 왜 이 감사 자리에서 이런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 담당관에 대해서 사람들 꾸짖는 그래서 사태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의정 활동의 어떤 이제 꽃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이번에 그 신명순 김포시 의장이 아주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과오를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1000명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실제로 시의원들의 어떤 송구 질문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어떻게 성실한 답변이 나왔나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신명순 의장이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번 행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는데요. 네. 전부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나흘 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했습니다. 민선 지역의 김포시의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은 공약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날카롭기도 했고요.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기존 이제 행감에 비해서 시의원들이 직접 발굴한 민원이나 현장 행정을 통해서 이제 발굴한 문제점들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경우는 좀 사실 많지가 않게 느껴졌는데요. 네. 또 한 해 동안 김포시 현안에 대한 언론 지적이 워낙 많았던 탓에 네. 이제 그런 까닭도 있었겠지만 많은 지적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제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치기도 한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네. 답변자로 나선 집행부 그러니까 김포시도 부서별로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일부 부서는 한 해 좀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라고 이제 느낄 정도로 답변에 이제 막힘이 없는 곳도 있었고, 시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라고 여겨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특정 부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가 도중에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한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부서별로 좀 다른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들이 뭐 밤도 새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뭐 그런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주목할 만한 이슈라기보다는 일단 김포 도시철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행정감사 말씀해 드렸듯이 나왔듯이 법적인 효력, 그러니까 이명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김포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뭐 질문 뭐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세진 기자가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뭐 질의랄까 답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내용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민선 7기 이제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500인 원탁 회의가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관련 이제 내용들과 대중교통 관련 이슈들도 이제 언급이 됐었고 또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김포시가 홍역을 또 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돼지열병 발병 이후에 향후 대책들을 묻는 지적들도 있었고 주요 개발 사업들은 언제나 그렇듯 좀 단골 주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나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 등에서 이제 뭐 보상 문제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됐고 지금 김포가 재개발 때문에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북변 3, 4,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일부가 행감장을 찾아서 복도에서 일부 이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또 행감장 안에서 소란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함께 이제 청취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500인 원탁회의 뭐 잠깐 말씀하셔서 이어져서 좀 질문도 드릴 텐데 정양시장의 또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비판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어떤 비판이 이어졌어요? 네, 500인 원탁회의 뭐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주요 현안이기도 하고 또 민선 7기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올해 8월에 이제 첫 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들어간 예산과 인력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광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 이제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더라도 온라인 참여 방법이 같이 있었다라면서 참여 방법을 좀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500인이라는 숫자를 구현하면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김포시는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라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접목을 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올해 이제 첫 원탁 회의를 치르는데 들어간 예산이 8천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탁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들의 수당이 포함돼서 비용이 좀 늘어난 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김포시가 답변을 했고 이런 설명들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영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첫 시민 원탁 회의 자체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번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아예 원탁 회의가 없어져야 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500인 원탁회의는 아마 정하영 시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뭐 자치 문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그 결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뭐 회의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효과가 실제로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포시가 이제 지난 8월 입사를 했죠. 시민회관에서 김포 시민 모시고 또 같이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정한시는 공약이기도 했죠. 근데 이 원탁회의는 부천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같이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너무 확연하게 지금 너무 알 수 있던 내용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건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도 왜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지적을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문제 앞서기 전에 김포시 이제 공무원 이제 8월 초죠. 이제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내역 유출 수사권을 의뢰해놓고 의회하고 시하고 갈등이 못 파졌던
깊어졌던 사이였었거든요.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이제 대회 공개한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네. 시가 이제 시의 모 공무원이 이제 경찰에도 수사 의뢰를 했었죠. 이거 갖고 이제 갈등의 길이 깊어져서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참석을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이 원탁회의를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이렇게 지적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시의원들이 참석했다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원탁회의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했던 자세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시의원들이 예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8천만 원 들었던 건 좀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좀 가미가 되면서 좀 퇴색된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수기문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도출해 보자 이런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500인 원탁회의가 바로 그 수기 민주주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당장 없애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또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적이 네. 이어졌던 부분이고 앞서 정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초 취지로 보면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사실 민선 7기가 들어올 때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것들이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갈등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시민들의 이제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500인 원탁회의를 끌어갈 때 이 500인이라는 시민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할 것이냐 500인이 50만 김포 시민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왜 500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요거는 이제 처음 공약 사항일 때 500인 그래요? 원탁회의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어요. 네. 500인이라는 숫자에 꼭 매몰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500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좀 올해 1회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첫 회 주제가 환경이라는 주제였는데 이게 사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주제는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갈등과 문제를 좀 푼다기보다는 이 환경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 좀 광의적인 의미에서 좀 의견을 모아본다라는 정도에 좀 그쳤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첫 회가 이제 아쉬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시민 참여 방법을 좀 어떻게 구현을 해서 500인 이외에도 온라인에서도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한번 이제 마련을 해볼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 아무리 격의 없이 시나리오 없이 진행해서 사실 뭐 좋은 부분도 있었고 진행 방식에 있어서 약간 좀 지적도 있었는데 이 500인 원탁회의도 글쎄 있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지만 진행 방식 뭐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돌발 질문 같은 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감이 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스킨십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에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중요한 점이 최근에 그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고충이 있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돼지를 다 매몰 처분했어요. 근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해서 아주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김포 지역도 2차 피해가 좀 있었죠. 2차 피해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워낙 이제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았고 말씀하신 대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에 이제 살처분 보상 문제나 매몰지 관리 문제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대한 이런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좀 불거졌었고 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의원들도 좀 꼼꼼히 점검을 하겠다라면서 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 좀 24시간 방역에 매달렸던 공직자들에게 이제 감사를
한다면서도 매물지 관리 문제 네.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파주나 연천 같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살처분 방식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이제 생석회를 깔고 비닐을 깔고 이렇게 매몰을 하는 경우들에서 그런 침출수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졌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살처분을 하면서 특수 플라스틱 통 그러니까 FRP 통에다가 이제 전부 매몰을 한 거예요. 특히 이 통도 꽉 채우려면 이제 부패하면서 넘칠 수가 있으니 반드시 70%는 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향후 이제 가축 질병이 재발했을 때 매물지 확보도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서 이 플라스틱 통을 뭐 제거를 한다던가 하는 어떤 추후 절차에 따라서 토양 오염이나 매물지 부족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또 하나의 대응책으로 이제 농장 인허가시에 이런 살처분 대상지를 미리 확보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아직까지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김포시는 현재 지금 가산정액,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보상금이에요. 그 보상금 가운데 50%를 일부는 지원을 했다면서도 규정상이나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강도 높은 이 보상을 정부 측에 요구를 해라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답변자로 나섰던 김무현 축산과장의 모습이었는데요. 뭐 저희도 현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농민들 못지않게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정말 고생을 했다는 게 느껴질 만큼 답변이 좀 막힘이 없었고 뭐 이렇다 보니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돼지열병 올해 참 큰 이슈였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그 위원회별로 진행이 되죠. 김포는 이제 도시철도가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지적이 됐나요? 일단은 도시관리관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는 나온 것들은 이제 30여 건에 들인 자동 염수자포 장치에 대한 특정 업체 수익 계약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포가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정체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해에 좀 눈이 많이 왔을 때 처리가 좀 많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군요. 이런 배경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는 이 고양시 소재 업체가 재성 장비제 계약을 했는데 출동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는 김포 업체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철도 관련된 문제예요. 이 도시철도 문제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임용 계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됐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감사에서는 도시철도 과장이 법률 검토한 결과 문서에 효력이 없다고 검토를 끝낸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1위 승객이 8만 9천 명이 탈 거 예상했었는데 기포호텔이 뚜껑 열어보니까 하루 5만 8천 명 정도만 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1년 정도 운영해봐야 되겠지만 이 연간 50억 정도의 이제 적자 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되게 상당히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고요. 정하영 시장이 이제 내년 총선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과 같이 이것을 서울교통공사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 과연 이 적자를 그냥 시민들의 세금으로만 다 메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이 부분 상당히 기초가 됩니다. 네, 그 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운영사 골드라인하고 이제 김포시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아직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도 적자가 나진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1년 정도 지나고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행감은 끝났고 이제 정례회가 남았는데 내년 그 예산이 이제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우선 뭐 김포시가 김포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하고 비교하면 23%가 늘어난 거예요. 상당하죠. 아무래도 김포시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하영 시장이 올해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해는 개발에 소외됐던 5개 읍면 지역 외에 이제 신도시 쪽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교통 문제나 복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 인프라 확충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물론 김포시가 주요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있는 평화에도 이제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앞서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신명순 의장이 이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행감을 먼저 치른 만큼 내년도 예산에 이제 행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뭐 늘어난 만큼 또 효율적인 그런 쓰임새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한번 총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초선 의원분들이 많은데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노하고 쌓으신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의 행정을 다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세진 기자도 총평 하나 해주시죠. 네, 뭐 저도 비슷한 이제 입장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뭐 전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사실 기대치를 채웠는지는 좀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남은 이제 과정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포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분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 인하대.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학교인데 인하대는 왜 인하대일까? 인천의 밑쪽에 있어서? 그러면 인남대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물어봤다. 인천 하와이. 인천 하와이 아닌가요? 저희 신입생 때부터 많이 물어봐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알고 있어요. 19세기 후반 열강의 이권 개입으로 조선은 혹독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해 가면서 빈곤이 가속화됐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지 중 하나가 바로 하와이였다. 당시 하와이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행을 택한다. 이후로도 이제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의 우리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으로 이제 알렌 공사가 고종 황제에게 그 하와이 이민에 대한 건의를 했고 고종 황제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식 이민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제물포를 떠난 조선인 102명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첫 이민자다. 이후 1905년 하와이 65개 농장에서 한인 5,000명이 생활하게 이른다. 뜨거운 햇살 아래 힘든 노동을 견뎌내야 했던 조선인 이민자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번 돈의 상당수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다. 다양한 분들이 갔지만 새벽 한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고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노동을 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년 후 성공적으로 하와이에 정착한 조선인 이민자들은 고향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이민 50년을 기념해 떠나온 인천에 대학교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하대.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과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교 매각 대금을 합친 15만 달러가 인하대학교 건립의 마중물이 된다. 거기에 그 하와이에 있던 한인 기독 학원의 매각 자금이 인하대학 설립의 어떤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온 그런 뭐 디아스포라의 어떤 귀환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학교가 바로 인하공과대학.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합친 이름이다. 특히 이민자들은 미국의 MIT 같은 세계 제1의 공과대학이 고국에도 생기기 희망했는데 인하대 공대가 유명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 이후 197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인하대학교가 된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데요. 금요일의 아침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겨울 맞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다시 눈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전날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볼까요? 서해상 하늘도 맑겠고요. 파고는 0.5에서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휴일마다 비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휴일에도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는 가운데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